네, 오늘 오전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꾸준히 거론됐던 국무총리직은 고사하면서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 위원장이 지금 계속 거론됐던 국무총리직을 결국엔 고사를 했습니다. 네, 그 배경과 관련해서 직접 내각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다. 또 그게 당선인 국정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본인의 이야기대로 아마 당선인의 그러니까 선택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권을 자기가 보장하겠다는 아마 나름대로 그런 고심에서 우러나온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그러나 현실적인 저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본인이 지금 특정 기업의 대주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막대한 주식을 예. 일단 공직에 취임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거나 백지 신탁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아직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일단 그 총리로 만약에 내정될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또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 그 인준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일단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상당히 패배를 안겨준 하나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혹독한 검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예. 안철수 위원장은 정치 10년 하면서 많이 검증이 됐다고 하지만 또 상당한 정치적 생채기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그 청문회를 지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 또 하나 문제는 과연 이 거대 야당이 동의를 해줄 것이냐의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 낙마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총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지금 역대 총리들이 많고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은 지금 대선에 도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현 정권, 그러니까 특히 대항적 대통령 제하에서의 총리가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갖고 정치력을 쌓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 정권에 대해서 어차피 차기 만약에 대선에 나갈 경우에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본인이 총리보다는 아마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열어나가는 쪽으로 아마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강력하게 요구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언론에 표명도 했었고, 예.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야밤에 이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났을 때 뭐 상당히 깊은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네. 공직선거법상 그걸 밝히진 못했지만은 상당히 깊은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단일화하겠다. 만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대가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어떤 분명히 교집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점에서 나오는 얘기는 안철수가 총리를 강하게 원했다. 근데 지금 이제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백지 신탁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특히 이제 엑스파일도 뭐 얘기가 있었고 정치권에 이런 네. 부분에 혹독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후보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없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의 총리직이라는 것이 그냥 뭐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짐작입니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 외에도 내각의 지분까지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야지만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25만 표 차로 이겼는데 뭔가 예. 좀 공동정부 분위기가 좀 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으면서 지금 내각에 어느 정도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들 장관이 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한테 플러스 효과가 더 있었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지식탁을 맡기면 되는 것이고 청문회 과정의 엑스파일은 뭐 자기가 검증해서 자신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아마 얘기가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윤핵관, 뭐 권선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총리는 안철수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부에 반대가 상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의 급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그쪽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 정치적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안철수 위원장은 뭔가 하여튼 야밤에 단일화까지 했는데 정치적 얻은 성과는 별로 없다. 인수위원장이라는 것은 좀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의 행보도 좀 불투명하고 예. 뭔가 하여튼 정치적인 국민적 신뢰도 잃고 이번에 어떤 자기가 좋은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아요. 안철수 위원장도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버젓이 TV 토론 나와서 자기 대통령 되겠다. 그리고 다당대가 중요하다. 양당제는 반대한다. 정치 개혁을 하겠다. 그래놓고 야밤에 가서 이제 합의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어떤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안철수라는 인물은 결국은 지금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후보 단일화 전문가죠. 이렇게 되면은 예. 결국 기부업하고 한 번은 완주를 했군요. 예, 근데 하여튼 뭔가 단일화를 위해서 대가성이죠. 그건 정치적 대가성. 만약에 단일화를 위해서 자기가 나왔다 그러면 속마음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뭔가 중도층이라든가 국민적 신뢰가 있었던 당시에 하여튼 뭐 4 내지 5%는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잃게 되고 향후 여권 내 정치적 자기 입지도 뭐 지켜봐야겠지만 네.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실된 뭐 별로 얻은 게 없는 그런 단일화를 해줬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방선거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최대 관심이었던 당권 도전도 일단은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약 1년 넘게 지금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당장 인수위원장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예. 자신의 향후 정치적 거치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아마 자신의 말과 배치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선택지는 결국 두 개인데 앞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나가서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력을 나름대로 한번 쌓아보겠다고 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총리직을 맡지 않는다면 그 행정 경험은 결국은 광역단체장인데 광역단체장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본인은 뭐 지금 생각이 없다고는 했지만 예. 앞으로 지금 몇 개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아마 이 인수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마 지방선거 분위기로 또 들어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러나 아마 지금 그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험지의 선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안철수가라는 그 사람의 정치인 안철수의 정치적인 위상과 예. 나름대로 이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가 경기도지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지금 여권 아마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윤 당선자 측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예. 저는 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권의 문제인데요. 당권 문제도 저는 뭐 충분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일단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본인이 지금 그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하나가 숙제인데 지금 뭐 합당하고 난 뒤에 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또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상당히 또 뭐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다른 거치를 선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아마 틈새도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 6월까지 이제 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문제도 있고요. 그때까지 안철수 위원장이 당 내에서 좀 세력을 확대를 해서 주도권을 잡아야지 이제 차기 당대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안 위원장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어떤 큰 그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국민이 해주는 거죠. 국민의 네네.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그동안에 하여튼 남은 기간에 5년 기간에 얼마큼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도 안철수 위원장이라는 인물은 하여튼 공학적 사고에서 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예.
서울시장과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나가려면 나가기 어렵잖아요. 지금 현직이 국민의힘이 있고 예. 경기지사를 나간다는 것은 경기지사는 이재명 그 고문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과의 싸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당권인데 뭐 합당을 했을 때 공동대표 뭐 그 정도 수준? 그건 모르겠어요. 얘기 안 나오니까. 그럼 내년 6월에 자기 당대표 나간다. 이거 소수파인데 네. 경선 아니에요. 경선인데 그동안에 1년 동안 안철수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보였던 정치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정파 세력가라든가 내부 권력 관계로 봤을 때 당대표 할 만큼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합당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지분을 얼마나 받아낼 것이냐. 예. 상당히 다 불투명하고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기 정치적인 미래를 개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그때 다시 제가 선거 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때 그 단일화하는 게 아니었죠. 자기가 그 국민의당을 갖고서 그 지분을 갖고서 선거에 나가서 득표수를 올렸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뭐 국무총리로 해서 지분을 갖고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이재명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로 다당제에 입각한 어떤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텐데 예. 그 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라는 님을 왜 그렇게 했는지 밤중에 가서 그게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뭐 안철수 위원장의 심중은 안 알 수 위원장만이 없습니다만, 네. 알고 있겠죠. 네, 지금 합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선이 네. 끝나면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생각보다 더딘 것 같아요. 지금 뭐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좀 더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가 한번 논의가 됐다가 결국은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상당히 아마 정치적인 앙금들이 꽤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당명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중립적인 당명을 채택하자는 부분이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대 정당이 아주 그러니까 3석밖에 안 되는 정당하고 합치는데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갈등들이 컸던데 이번에는 아마 이 당명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일단 대통령을 배출해낸 당이기 때문에 네. 이걸 바꾸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남은 문제는 결국은 지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국민의당도 나름대로 공당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거대 정당하고 합당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지역의 그 책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내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국민의당의 그 몫을 인정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능력대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뭐 능력대로 한다는 것은 당내 여러 가지 경선을 거치는 부분인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기준 하에서 이를 경쟁한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다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상납하는 그냥 넘겨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국민의당에 대한 배려를 얼만큼 해줄 것이냐 해준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항상 정당 간에 통합할 때는 재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정의 예. 문제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뭐 국민의당, 국민의힘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부채의 문제래, 뭐 또 자산의 문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인수인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이 적자는 아마 그 논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파행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국민의당이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예, 그냥 흡수합당 되는 거죠. 흡수합당 되는 거고 이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제명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권은희 의원 따라갈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제명시켜줘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좀 안철수 나는 그 위원장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도의적으로요. 전혀 네. 권은희 의원도 모르고 이태규 의원만 안 거 아니에요? 둘이서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지금 국민의 자기가 자신이 이끌어왔던 그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예. 국민의당 관계자들, 지역위원장들을 어떻게 다독거리면서 그리고 국민의힘과 합당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지역위원장 지분을 보장할 것이냐.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미 국민의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힘싸움인데 그 힘싸움에서 과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금 국무총리도 못하게 되고 어디 특별하게 정치적 활로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가 알아서 또 개척해 혼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식구들을 배려해주기도 합당 과정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흡사합당 돼서 뭐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제가 보기엔 안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오고 또 정치 그만두고 안철수 믿고 따라갔다가 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불평불만들 그런 많이 나왔었거든요. 안철수라는 인물이 여태까지 당을 만들고 또 깨고 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총리 영순위로 꼽혔던 안 위원장이 총리 자리를 고사하면서 이제 차기 이제 초대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총리 인선이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이제 총리 인선에 더욱더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여러 명이 예.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거명되는 인사들의 면을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이 윤당선인이 이야기했던 그 선거 때 이야기했던 공약은 약간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혁파하기 위해서 상당히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고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의 총리 형태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책임 총리 형태인데 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 총리 형태가 제 생각에 책임 총리형이 아니라 보완제형 총리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개혁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된 총리, 소위가 몽돌과 받침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지금 윤당선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적인 경험과 그리고 경제라든지 그런 행정적 경험, 실무 경험이 약하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완해 줄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제관료 출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 하나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응하니까 이거 영남을 중심으로 한 보수 쪽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호남이나 진보의 그런 그 인사들 그러니까 통합적인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인사를 한다면 김한길, 뭐 박주선 예. 이런 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결국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총리 모델이 결국 보완제형이다. 그럴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제한기 대통령제의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혁파하고 진짜 내각이 상당히 총리 책임하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뭔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네. 그러한 형태의 국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책임 총리보다는 보완 총리에 조금 더 가까운 후보군들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김한길, 박주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윤석열 당선인과 그 핵심 세력들은 아마 상당히 지금 머리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언론에 일단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론을 곤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내세우는 분이죠. 실제로 커다란 뭐 지분이나 어떤 뭐 내각에 대한 문제, 정치적인 요청 사항이 없을 겁니다. 예. 내세워서 예를 들면은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내각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연배도 상당히 높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에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과 비서실과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하는 정부 내각.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이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자가 나오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제로 국정 운영을 좀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나가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기존에 그랬고. 예. 반면에 이제 김한길, 박주선 이런 분들은 이제 민주당에서 다 가신 분인데 사실상 민주당의 정서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다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네.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간 거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통합이라기보다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일면 김한길, 박주선 이분이 지금 현재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고 뭔가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미워하겠죠.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아무 뚜렷한 면문도 없이 왜 윤석열 캠프에 갔느냐. 예. 자기 자신이 총리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사실상 정계 은퇴하실 분들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시킨다 그러면 만약 총리를 시킨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임무가 부여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네. 이제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정권을 쥐었다 그러면 현재 여서야대 구도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국정 운영을 풀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유럽처럼 함께 대연정을 한다든가 가장 그것이 이제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해서 민주당과 함께 정부를 꾸려나가는 방식으로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건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정계 개편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은 민주당의 예를 들면 이재명 고문이 당권을 쥐게 되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중심 세력이 된다 그러면 평당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공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다선 의원들, 예를 들면 호남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두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원래 그 역할이었잖아요. 새시대 추진위원회가 만들었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력하게 반대가 있으니까 그 간판을 내렸었거든요. 따로 당 만들려고 정계 개편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분들을 총리를 시킨 다음 책임 총리는 뭐 전혀 아닐 것 같고 예. 그러한 태스크 부분이 정치적 태스크 임무가 좀 서로 간에 교환되지 않을까. 또 박주선 이제 준비위원장은 지금 호남 출신이고 하니까요. 그런 전 정치적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이전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일단 두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두 사람이 회동을 가진 지 하루 만에 청와대 관계자발 발언이 나왔는데요.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그런 새로운 예비비안을 다시 짜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면밀히 살펴서 협조를 하겠다. 여기서 면밀히의 방점을 그렇죠. 찍거나 혹은 또 협조의 방점을 찍거나 지금 양측에 좀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협조라는 부분은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이 어디를 두느냐 부분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윤 당선인이 오롯이 선택할 몫인데 문제는 내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안보의 공백이나 누수는 단 1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네. 그러한 부분이 아마 면밀히 살펴본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만약에 지금 급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 국방부 쪽으로 가면 국방부에서 다시 또 국방부 요원들은 다시 또 합참을 하고 합참은 다시 또 수방사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식 도미노식의 이전이 불가피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그 ICBM 뭐 이렇게 발사라든지 상당히 북한이 도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 예. 한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 당선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내아에게 제시해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국군 통상권자로서 충분하게 안보의 그러니까 지금 누수가 없다는 것이 네. 확실하다 된다면 내가 그거는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은 결국 지금 윤 당선인에게 넘어가 있다. 윤 당선인 쪽에서 과연 지금 안보 공백과 누수가 없는 이전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고 그걸 네. 지금 현 정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에 저는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청와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의 의미가 조건부 협조였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레토릭을 말씀한 거겠죠.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 예. 자리가 또 이제 그냥 뭐 당선인이 예방한 자리였고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진 자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자꾸만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예. 특히 이제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코로나19라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일단 우리 잘해보자. 네. 그리고 필요 없는 갈등과 대립을 하지 말자. 뭐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플러스 효과가 됐던 자리였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건 낮건 크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하여튼 골든크로스 일으켰다는 희한한 현상도 발생했지만은 하여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북한에서 ICBM을 발사했는데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상정을 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해왔고 과거 같은 뭐 제재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합의도 안 됐고 의장 성명도 안 나왔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뭐 4월 15일 날인가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상당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이 ICBM 발사한 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제재가 못하는 거예요, 현재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러니까 북한은 다 계산하고 쐈겠죠. 윤석열 당선인의 반응도 좀 보고 싶었을 테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취임 이후에도 아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중국의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지속된다 그러면 북한은 이 마음 놓고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럴 경우 강원은 과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뭐 예비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해서 통이동에 있다가 이제 자기가 집권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은 국방부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왜냐하면 지금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방부 합참 이전하면 연쇄 이동이 일어나고 군 최고 사령부가 사실상 블랭크되는 현상이 일시나 이전할 때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아마 인수위에서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네. 안보 문제가 좀 시급하게 좀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러면 한반도가 신냉전 시대로 네. 가게 된다. 유엔 안보리마저도 지금 북한의 ICBM 발사하는 걸 제재하지 못하고 의장 성명이라는 거 언론 성명까지도 못 나오고 있어요. 네. 핵실험을 만약에 풍계리 같은 경우 지금 새롭게 한다는 거냐? 핵실험을 7차 핵실험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외에도 추경하고 인사 문제도 여전히 뇌관인데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원활하게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인사 보시는지. 문제는 뭐 크게 이제는 앉아 문제는 뭐 되는 사안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한은 총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면 진실 공방까지 벌렸습니다만 예. 한은 총재로 내정된 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비토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인선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협조가 좀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됐고 그리고 감사위원 두 사람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감사원장이 지금 정권 2학기에는 제청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일단 지금 일단락된 만큼 크게 인사 문제에서 부딪힐 일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이 집무실 이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일 것 같고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이야기된 것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추경 문제인데요. 추경은 지금 당선인 측에서 한 50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50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제출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제출 못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못 하겠느냐 하면 바로 2차 추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 만약에 50조를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선인이 요구한 대로 할 경우에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단 윤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 중에서 지금 지출로 지금 확정된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서 상당한 부분을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기재부 본인들이 예산을 다 짜는 입장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걸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모순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놓은 아마 타협안이 기재부서 오늘 뭐 보도를 보니까 기재부서 한 35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35조도 결국은 지금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또 이 국가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재정 건전도를 상당히 또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온건하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면 35조라 하더라도 그중에 상당 부분은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 견해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박범계 장관의 윤 당선인 사법 분야 공약 반대로 미뤄졌던 이제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도 진행이 됐는데 박범계 장관과 좀 입장이 달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이 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무부가 인정을 했거든요. 좀 부처와 그 수장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기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검찰 집단주의죠. 검찰은 이제 한 집이잖아요. 원래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장했던 것이죠. 검찰 개혁에 계속해서 하면서 얘기한 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검찰의 집단주의 또 동일체, 원칙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검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이거로 인해서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면서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결국은 정치 검찰화됐고 또
또 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 법무부의 입장 턴 뭐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결국은 박범계 장관은 자기 소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 통제라 해서 시빌리안 컨트롤이라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다 검사를 다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에 한해서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발동된 사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실제로.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박범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랬고 오히려 수사 기소권을 확실하게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당과 또 검찰의 저항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까지 폐지하자. 그리고 검찰의 예사권을 독립하자. 결국은 지금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더 강력하게 해주는.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정치 검찰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뭐 비정치 검찰 하고 싶으면 하고 예. 또 검찰의 집단주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면 또 하고 이렇게 훈령을 통해서 바꾸겠다 그러는 건데 법률로 안 되니까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네. 좀 수월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국가의 전체적 발전이라든가 민주주의 문제 이러한 국민의 이익과 요구가 더 점증되는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퇴행적이고 상당히 반개혁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가 한 차례 업무 보고가 미뤄진 이후에 좀 태도가 네. 변했다, 뭐 기류가 좀 변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법무부하고 인수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진통을 겪는 것 자체가 아마 상당히 법무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컸을 거예요. 지금 어차피 박범계 장관은 정무직, 소위 말하는 어공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장관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소위 말하는 늘공이라는 이 관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권 이양기 때마다 그러니까 이 장관과 이 부처의 실무자들하고 사이는 항상 이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자기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 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국정 철학이 지금 현 정권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실무적으로 했던 그 공무원들, 관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쪽으로도 그러니까 상당히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의 예. 측면은 아까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1949년도에 검찰청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행사된 거는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딱 한 차례 있었어요. 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때 강정구 교수의 그러니까 구속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 말고는 이번 현 정권 들어와서 벌써 무려 3번을 했다. 그런 측면들을 아마 이 법무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형태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아마 지금 표출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예. 아무래도 그 지금 떠나는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료들도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정권의 그러니까 풍향에 지금 기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씁쓸한 뭐 이런 뭐랄까요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와 수장이 기류가 다른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권 이양기에는 네. 뭐 그런 일들이 뭐 사실 많이 벌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두고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청와대가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김 여사의 의상, 장신구 이런 것들 모두 사비로 구입한 거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청구 심평 변호사인가 그분이 한 거 아니에요? 예.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활비로 사용했다는 근거도 없고 그것이 얼마에 되는지도 정확히도 모르면서 이것이 이제 김정기 여사가 달고 다니는 브로치라든가 의상 이런 게 고가다. 네.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를 쓴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 심평 변호사와 이것을 얘기하는 측들이 상당히 저는 악의적인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고 있죠.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대통령 특활비란 말이죠. 그거 못할 거라는 거 알고 계속해서 이 특활비 썼냐고 몰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해명을 하고 그
브로치인가요? 그것도 네. 결국은 그 만든 제조회사에서 우리하고는 다르다 얘기를 하고 그 호랑이 문양 같은 경우도 결국 인도에서 호랑이에 대한 숭상 그 문화 부분이 있으니까 단 것이다라는 예. 얘기를 한 것인데 그리고 사비로 다 옷을 산 거고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그 특활비 문제로 그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영부인의 의상을 사는데 특활비를 썼다? 뭐 나중에 물론 이제 이것이 뭐 대통령 기록을 한다 그래도 그건 안 박힐 수가 없어 나중에요. 5년이나 10년 지난 다음에는 그랬을 일은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심평 변호사하고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김정수 여사의 특활비 사용해서 의상을 샀다라는 부분이 전혀 근거도 없이 이게 여론몰이 하는 거죠. 그랬을 것이다. 이게 자꾸만 뭐 고급 옷 입고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의상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퍼스트 레디로서 외국에 갈 때는 그 뭐 일반 뭐 집에서 입는 옷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예, 예. 여성들이 그럴 때는 자기가 옷을 구입하든지 뭐 대여하든지 그러겠죠. 그것을 그러한 의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나가는 것이 근거도 없고 특합이 있었다라는 확증도 없고 증거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의상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브로치도 얼마인지 그 유명한 그 브로치도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닌 것도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나가는 것이 참 이것이 저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뭐 다른 속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밝혀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특활비가 의료나 장신구에 사용이 됐다면 이게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냥 특활비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논란 자체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이 외유수나 이런 때 상당히 그러니까 다양하게 옷을 입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부인 몫으로 그러니까 옷값으로 책정된 게 없으니까 예, 예. 그건 아마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띠에서 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진 시민단체가 지금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걸 갖다가 소송을 낸 거예요. 네. 소송을 내서 이 3년을 끌어오는 몇 년을 끌어오던 이 소송을 1심에서 이번에 공개하라고 지금 판결이 난 거거든요. 청와대가 근데 항소를 청와대가 했죠? 항소를 했죠. 청와대가 예. 항소를 했는데 항소하는 이 지금 이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 퇴임하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재직 기간에 했던 거는 다 지금 여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장기간 지금 비공개가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지금 질질 끌다가 지금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차제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수활동비 논란은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그럼 어느 부분까지는 좀 밝히는 부분, 국가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정된 사람이 그럼 봐서 이 부분은 공개하고 이 부분은 밝히자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런 부분들은 차제의 법률적 보완을 통해서 예.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옷을 샀다 뭐 그런 논란들 공격을 당시 민주당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타현민 비서관이 오늘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알기로는 그 김정중 여사가 전부 다 사비로 산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옷장이 내가 산 옷을 그럼 궁금하다고 해서 그럼 내 옷장을 다 열어 보여야 되느냐 그런 논리를 전개했는데요. 저는 예. 뭐 그거는 이 사인 타김민 비서관한테는 맞는 이야기지만 영부인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러니까 사비를 썼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면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가면 사비를 썼고 이거는 어떻게 리폼을 했고 약간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청와대에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저는 국민들 의혹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를 들면 김정수 여사가 입고 나온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었다. 예? 예를 들면은 그리고 거기에 나온 장신구가 뭐 몇 억짜리였다. 예? 그러면은 지금 차 교수님 예. 말씀하신 대로 공개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샀는지 경로를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사비로 썼고 그렇지 아니라는 부분들이 다 증명이 됐는데 왜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공개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왜 대통령 그거는 김정수 여사의 옷 구입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서 비용까지 다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예, 예. 이 전혀 근거 없는 이거는 정치 공세고 의도된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거죠. 뭐 해명까지 할 필요 없다. 뭐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